02학번이고요. 예. 예, 김원덕입니다. 뭐 열심히 임상에서 치료하고 있는 사람이고, 이제 대학원에서 수업 들은 내용인데 같이 이게 이 수업을 들으면서 좀 느낀 점이 많아가지고 딱 느낀 게 이런 이야기 하기가 좀 그런데 이 미국 놈들 미친놈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어떻게 이런 것까지 만들었을까? 그리고 이거는 좀 퍼뜨려야 된다. 우리가 좀 다 같이 공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느껴서 저희 사실 테크닉에 좀 목을 매는 경향이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근데 미국 놈들은 이제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이제 뒤에 내용 보시면 좀 깜짝 놀랄 겁니다. 진짜 희한한 짓을 막 해놨어요. 네, 한번 저는 이제 아웃컴 미저부터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웃컴 미저는 결과를 측정하는 거죠. 치료 결과가 좋으냐 나쁘냐 이거를 측정하는 건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단독 개원이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보험이나 소송 같은 문제도 많고, 그리고 보험사에서 우리나라는 행위별수까지잖아요. 내가 이 사람한테 펜스 해주면 좋아지든 나빠지든 얼마입니까? 2,300원입니까? 2,300원 병원에 주잖아요. 얼마예요? 몰라요. 요즘에 수가 얼마입니까? 2,500원인가 하여튼 주죠. 그렇게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한 달간 치료를 했는데 나빠졌다 그러면 돈을 못 받는데요. 그래서 이런 거 자료를 다 남겨놔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결과를 측정하는 도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권장하는 이렇게 검증된 도구가 오스웨스트리 디서빌리티 인덱스라고 해서 ODI라는 평가 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로랜드 모리스 디서빌리티 퀘스천이어 해가지고 로렌 모리스 요통 평가 척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 유인물 제일 뒤에 보시면 요거 있죠. 요거 뒤로 쭉 넘겨보세요. 이렇게 9번까지 나와 있는 거. 이게 ODI 평가인데 이렇게 설문을 하는 거예요. 이게 0점부터 5점까지 이렇게 돼 있고, 원래는 10문항인데 유인물에 뭐 9번까지 있죠. 이제 나머지 하나가 그 성생활에 관련된 질문인데, 이게 이제 한국 정서상 그런 거 물어보면 또 한국 사람도 솔직하게 얘기도 안 하고, 그래서 뺀 이제 수정된 버전입니다. 이거는 이제 9번까지 있는 거예요. 이게 0점부터 5점까지 체크를 하고, 시간 나면 한번 해보세요. 네, 나도 정상인지 아닌지 체크를 하고 이게 점수 계산을 해요. 이걸 백분율로 환산을 합니다. 뭐 계산 방법은 인터넷에 나와 있는데, 이제 총점에다 곱하기 5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퍼센테이지가 나와요. 그 퍼센테이지가 높으면 안 좋은 겁니다. 안 좋은 거고, 점수가 낮을수록 상태가 좋은 거예요.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고, 그 뒤에 한 장 더 넘겨보시면 이렇게 로렌 모리스 평가 척도, 이건 한글판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글 논문에는 이 로렌 모리스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공식적인 한글판이었기 때문에. 근데 읽어보시면 그냥 뭐 이 정도 영어는 그냥 다 우리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대답 좀 해주면 제가 신나서 그러잖아. 또 이제 각 항목당 내가 이게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체크를 하는 거예요. 24개 항목이 있고요. 여기서 이게 마찬가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안 좋은 겁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그 이외에 뭐 퀘벡 이 두 가지의 ODI하고 로렌드 모리스는 Recommendation Based on Strong Evidence라고, 아까 Grade of Evidence 말씀드렸죠. 그 중에 최상위의 Strong Evidence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이거 원본 보시면 제일 뒤에 레퍼런스가 최소 한 300 몇 개 달려있죠. 한 350개인가 있어요. 350개의 논문을 분석을 해서 한 권을 딱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대단하죠. 대단해요. 300편 논문 보는 게 장난 아닌데 30편도 못 보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 스트롱 에비던스, 강력한 에비던스를 가진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이외에 뭐 퀘벡 백페인 디서빌리티 스케일이라든지 다양한 스케일들이 존재는 하지만 그렇게 크게 널리 사용되지는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바스 많이 쓰죠. 바스 뭡니까? 비주얼 아날로그 스케일. 바스, 그럼 NRS는 뭔지 알아요? 넘에릭 레이팅 스케일이라고 해요. 똑같은 건데 바스랑 NRS랑 차이점 아시는 분? 자,
쌤이 환자가 왔을 때 통증을 평가를 할 거잖아요. 환자한테 어떻게 물어보세요? 바스를 해봐. 바스. 채팅 안 해요? 저 아직 아, 학생이십니까? 오준쌤? 네. 0에서 10의 숫자가 네. 10일 정말 가장 네. 심한 걸 보고 몇 점까지 그렇게 물어보고 몇 점이다, 뭐 저는 5점이에요 하면 뭐 이제 차팅을 하겠죠. 그러면 바스 5점 이렇게 적으세요. 만약에 적는다 하면 안 적겠지만 안 적는 거 알아요. 만약에 적으면 예, 예. 벌써 오. 그렇게 하겠죠. 네. 그러면 안 돼요. 바스는 바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VAS죠. 이게 비주얼 뭐 보여야 돼. 이렇게 쭉 그어놓고 환자한테 여기가 10점이고 숫자를 이렇게 표시를 해놓든지 아니면 뭐 이게 찡그린 표정, 웃는 표정 이런 거 애들 같은 경우에 해놓고 어느 정도 되십니까 하고 체크를 해야 요 자료가 남아 있어야 이게 바스예요. 방금 하신 거는 NRS입니다. 한국말로 숫자 통증 척도. 이게 이런 것까지 구분을 하더라고요. 워낙 되게 빡빡하게 살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 잘 몰라요. 이거 되게 꿀팁인데. 네. 한번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고, 바스 같은 경우에 이게 바스나 이제 NRS 같은 경우에 우리가 임상적으로 치료를 했는데 오늘 바스가 6점이었어요. 치료했으니까 5점이에요. 이걸 의미 있는 변화라고 볼 수 있을까? 그러면 이제 최소한의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이제 다양한 논문들을 이제 쭉 분석을 쭉 해보니까 100mm 스케일 10cm짜리 스케일 바스를 했을 때 최소한 15mm 이상 차이가 나야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다라고 하고요. 점수로 했을 때는 2점 이상 차이가 나야 효과가 이제 그게 되었다, 좋아졌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거든요. 누가 이제 돌아가서 이제 저한테 듣고 이런 얘기를 할 거잖아요. 2점 이상 차이 나야 의미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시장님이 그럴 거 아니에요. 1점도 의미 있지. 그러면 시장님 클리니컬 프랙티스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으면 한번 찾아보시죠. 이렇게 멋있게 그렇게 하면 이제 집에 가라 하겠죠. 이렇게 이런 근거를 가지고 우리 얘기를 하면 좀 사람이 있어 보이잖아요. 아웃컴 미저에 대한 내용은 이 정도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임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평가하고 검사법에 대해서 검증된 것만 쭉 이렇게 추려놓은 겁니다. 우리가 엄청난 요통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이렇게 찾아보면 구글링을 하든지 어떤 책을 찾아보든지 하면 수백 가지가 있죠.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 우리가 임상에서 그걸 다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 그리고 내가 하는 평가가 이 정말 이게 믿을 수 있는 건지, 해도 써도 되는 건지, 내가 이 사람은 근력을 평가해서 푸어 그레이드가 나왔는데 이거 진짜 믿어도 되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그걸 모르면. 근데 우리는 이때까지 그냥 학교에서 배운 거, 학회에서 배운 거 이렇게 하면 양성이니까 이렇더라, 그것만 알고 시행을 했었죠. 이 검사가 신뢰도가 얼마나 높은지, 정말 이 사람한테 타당한 검사인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수많은 평가들을 쭉 이렇게 분석을 해서 신뢰도가 가장 높은 검사들을 이렇게 뽑아놓은 거예요. 여기서 잠깐 그 신뢰도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저번에 이제 원준쌤 발표할 때 그때 민감도하고 특이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건 이제 진단의 정확도가 얼마나 정확하게 진단해낼 수 있냐를 보는 거고, 그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물리치료사고, 물리치료사는 움직임을 치료하는 사람이고, 질병에 대한 진단권은 안타깝지만 우리에게는 없죠. 우리가 평가를 해가지고 SRR 테스트 해서 당신 HMP입니다 라고 진단할 수 있나요? 원장님이 되게 싫어하겠죠. 네가 뭔데 그런 얘기 하노? 이라 하겠죠. 안 그렇습니까? 네. 그렇게 우리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하여튼 마음속으로만 생각을 하겠죠. 그러고 마는데 거기에 제 민감도나 특이도에 대한 내용은 우리한테 조금 맞지 않다.
네, 이제 신뢰도와 타당도라는 개념이 있어요. 평가를 이제 정확도를 얘기할 때 첫 번째로 이제 타당도. 타당도가 뭘까요? 모르겠죠, 처음 들어봐서. 만약에 타당도라는 건 말 그대로 내가 이 사람을 평가를 하는데 이 검사가 타당하냐 그거예요. 쌤이 이 사람이 허리 아픈 사람이 왔어요. 근데 이 사람 내가 보니까 내 생각에 트렁크 플렉스 근력이 약할 것 같아. 그러면 우리는 평가 척도를 뭘 써야 됩니까? MMT를 쓰거나 아니면 다른 기구를 이용해서 근력을 측정하거나 해야 타당한 검사를 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은 내가 근력을 측정을 할 건데 고니오메타를 쓰겠다. 그러면 그건 타당하지 않은 거죠. 그거를 이제 내용이 되게 많은데 기본적인 내용만 얘기하자면 그게 타당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신뢰도가 높은 검사들을 나열을 해놓은 거거든요. 그다음에 신뢰도라는 개념이 있어요. 신뢰도는 뭘까요? 검사를 쓰는 신뢰를 할 수 있는 그렇죠. 과연 이 검사가 믿을 만한 검사냐? 그죠? 근데 신뢰도는 또 두 가지로 나눕니다. 신뢰도는 또 두 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가 평가자 간 신뢰도라는 개념이 있고요. 두 번째가 평가자 내 신뢰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평가자 간 신뢰도는 제가 이제 이 사람이 요통이 있는 환자인데 고관절 가동성의 회전에 고관절 내회전에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평가 도구를 뭘 사용을 해야 되죠? 고니오메타를 써야 타당한 검사를 한 거겠죠. 고니오메타를 사용해서 고관절 내회전 각도를 측정을 해보니까 35도 이상 나와야 되죠. 근데 10도더라. 10도밖에 안 되더라. 제가 했어요. 이 쌤이 했는데 10도가 나왔어요. 뒤에 사람이 해도 10도가 나오고 그 다음 사람이 해도 10도가 나오고 우리 박동선 쌤이 해도 10도가 나오면 평가자 간 신뢰도가 높은 겁니다. 근데 내가 10도 나왔는데 20도 나오고 30도 나오고 어떤 사람은 뭐 측정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하고 이러면 이 검사는 믿을 수가 없죠. 그 신뢰도가 낮은 거고요. 평가자 내 신뢰도라는 거는 내가 이 사람을 ROM 측정을 하는데 지금 측정하고 좀 이따 또 측정하고 좀 이따 또 측정해도 같은 값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그 신뢰도가 높은 검사들을 저렇게 모아놓은 거고요. 여기서 저도 이제 공부하면서 처음 봤는데 카파 값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카파 값. 이게 통계 용어인데 수학 공식은 되게 어려워서 모르겠고 우리에게는 SPSS가 있으니까 계산 안 해도 되죠. 예. 이제 카파 값 이게 통계를 쭉 돌리면 마이너스 1에서 1의 값이 나옵니다. 그러면 1이면 이 두 변수 간의 차이가 완벽하게 일치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완전히 똑같다. 그러면 1이 나와요. 마이너스 1은 완전히 다르다. 이건 완전히 다른 거다라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0은 비교할 가치가 없는 거겠죠. 비교의 의미가 없는 거를 하겠죠. 그 0보다 크면 그나마 신뢰도가 있는 거고 0보다 작으면 신뢰도가 없는 거죠. 음의 값을 가게 되면 1에 가까울수록 신뢰도가 높다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제 하나씩 볼게요. 제일 처음 나오는 게 AROM, 액티브 ROM 테스트입니다. 액티브 ROM 테스트 다 할 수 있죠. 플렉션, 익스텐션, 로테이션. 이렇게 어떤 사람이 지금 사람 이름을 까먹었는데 어떤 연구해 보니까 방사선하고 비교를 해서 이제 내과 의사하고 물리치료 의사가 이렇게 같이 평가를 했어요. 내과 의사를 한 이유는 뭘까요? 물리치료 의사는 ROM 테스트 잘하는 사람이죠. 내과 의사는 그날 배워서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이게 믿을 만하냐? 그걸 봤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보세요. 내가 치료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치료는 뭐예요? 제가 했을 때랑 우리 학생이 했을 때랑 동선생님이랑 했을 때도 비슷한 결과가 나와야 그게 좋은 치료예요. 숙련도에 따라서 차이가 이렇게 확 난다?
그러면 그거는 현대의 관점에서는 좋은 치료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니까. 근데 조금 의아하죠. 그래야 잘하는 사람이 돈 더 많이 벌고 하는데, 근데 이미 이제 선진국에서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평가자 간 신뢰도를 측정을 해보니까 플렉션 익스텐션을 측정을 했는데, 플렉션 같은 경우에는 카파 값이 0.88이 나왔어요. 그리고 익스텐션 같은 건 0.48. 둘 다 이제 익스텐션은 약간 중간 정도의 어떤 신뢰도를 보이는 거고, 플렉션 같은 경우 0.88이면 아직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수치가 나온 거죠. 1에 근접했으니까. 그렇죠? 그다음 세가멘탈 모빌리티 어세스먼트라는 거는 이제 우리 그 스프링 테스트라고 하죠. 그 도수 치료 학회 가면은 룸바 파트 들으면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엎어놓고 이렇게 눌러보는 거예요. 각 분절별로 그 SP를 이제 극돌기를 이렇게 위에서 수직으로 꾹꾹 눌러요. 룸바는 파셋이 수직이죠. 그러니까 수직으로 그대로 눌러봐요. 눌러봤을 때 어느 한 분절에서 누를 때 햄플리즌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다른 건 다 잘 밀려 내려가는데 하나가 안 내려가. 그걸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거 이제 세가멘탈 모빌리티 어세스먼트라고 하고, 줄여서 스프링 테스트라고 하는데, 스프링처럼 통통 튕긴다고 스프링 테스트라고 하는데, 그 검사가 이제 카파 값이 이거는 얘가 중간 수준에서 우수하다 해가지고 0.38에서 0.48 정도면 그래도 이제 믿을 만한 수준이죠. 근데 이 검사가 약간 이렇게 값이 좀 작게 나오는 이유가 숙련자하고 초보자하고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왜냐면 극돌기를 정확하게 발베이션을 못하면 엉뚱한 데를 누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검사의 신뢰도가 좀 떨어지게 될 것이고, 정확하게 했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게 센트럴리제이션 듀어링 모브먼트 테스팅이라 해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허리가 아프고 하지 쪽에 라디에이팅 페인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앉아 있으면 다리가 저려서 미치겠어요. 근데 서서 조금 걸어 다니면 올라와요. 센트럴리제이션 된다는 거는 말초에 있던 게 프록시말 쪽으로 온다라는 거죠. 올라와요. 그러면 아까 동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이거는 좋아지는 거잖아. 이 사람한테 그러면 저는 플렉션 하면 나빠지고 익스텐션 하면 좋아지는 사람이죠. 이 사람한테 익스텐션 시켜보니까 증상이 보전이 되더라. 이게 그 검사입니다. 이게 어디서 하는 검사죠? 맥켄지가 고안한 검사죠. 네. 우리 학생들도 있는데 그 요즘에 학교에서 요즘에는 잘 가르치는지 모르겠는데, 맥켄지가 익스텐션 엑서사이즈 아니에요. 근데 국시에는 익스텐션은 나올 거예요. 근데 외우는 거를 외우고 아니, 나중에 뒤에 나오면 또 설명을 할 건데, 맥켄지가 익스텐션 엑서사이즈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네. 어쨌든 그 검사가 신뢰도가 0.7에서 0.9까지 나온다고. 왜냐하면 조금 이건 쉽잖아요. 동작을 시켜보고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 인터뷰를 하면 되니까. 이런 검사 좋은 검사라는 거예요. 내가 막 이렇게 느껴가지고 막 여기는 4.5g 정도 되는 것 같고 여기는 5.1g 정도 되는 것 같아. 이런 검사는 그걸 누가 믿겠어요? 그죠? 이렇게 만져보니까 근육이 꿈틀거려. 여기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요즘에 옛날에 배우신 분들이 어떻게 알아요? 만져보면 알지. 만져보면 어떻게 하는데요? 네가 공부를 덜 해서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제는 우리는 이제 옛날에는 2년밖에 안 배웠어요. 그래서 3년 넘게 배웠잖아. 그래 얘기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되게 재밌는 얘기합니다. 참 민망하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 프론 인스테빌리티 테스트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조금 이따 실습도 한번 해볼게요. 아까 스프링 테스트 있죠? 스프링 테스트에서 문제되는 분절을 찾았어요. 근데 이 분절이 요 관절의 문제인지 아니면 요 인스테빌리티가 있어서 근수축이 안 돼서 발생하는 문제인지 이걸 감별하는 방법인데, 요 방법이 0.87 카파 값이 그 정도의 신뢰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에 나오는 게 요 밑에 요거는 무브먼트 패턴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검사. 그 우리 요즘에 많이 하는 거죠. 움직임과 관련된 학회나 이런 데 가면 대표적으로 샬만이 고안한 검사법들. 뭐 예를 들어서 포워드 밴딩을 하는데 이렇게 똑바로 내려가야 되는데 공디가 오른쪽으로 빠지면서 내려간다 이런 거. 그 다음에 그레이 쿡이라는 유명한 물리치료사가 있죠. 그 사람이 고안해낸 평가법이 SFMA라는 게 있죠. 모두 비슷하거든요. 이제 움직임 패턴을 보고 관찰을 해서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 검사인데 요거는 0.60 정도의 신뢰도를 가진다고 합니다. 0.6이면 높은데 이게 약간 조금 중간에서 높은 수준이죠. 이유가 이것도 저는 이제 맨날 보면은 잘 보여. 조금만 탁 빠져도 보여요. 근데 처음 온 사람들은 네가 빠졌다 그러는데 빠진 것 같은데 이런 게 약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숙련이 조금 돼야 조금 보는 눈이 생기니까 관찰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약간은 0.60 정도의 값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0.60이면은 0.6이면 되게 높은 수준이죠. 1에 가까울수록 신뢰도가 높은 거니까. 그 다음에 나온 게 SLR 테스트는 다 아시죠? 다리 드는 거. 라디팅 페인이 있는지 알아보는 거죠. SLR은 0.68의 신뢰도를 가지고요. 만약에 45도 이하에서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들한테 SLR 테스트의 신뢰도는 0.48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조금 캐치해내기가 조금 위에서 나타나는 것보다는 어렵겠죠. 그러니까 조금 떨어진다고 하고요. 슬럼프 테스트 다 아시죠? 앉아서 SLR 해가지고 숙이는 거. 요거 슬럼프 테스트도 0.8에서 0.9 그 정도의 신뢰도를 가지고요. 트렁크 머슬 파워 앤 엔듀런스 이제 MMT하고 근력과 지구력이죠. 몸통 주변 근육에 이 가이드라인스 공고하는 거는 트렁크 플렉서 그리고 익스텐서 그리고 라테랄 어브도미널리스 그다음에 TRA 그 뭡니까 복행근 트랜스버스 어브도미니스 그다음에 힙 에이비덕터 힙 익스텐서 요 정도 근육의 검사는 해줘야 된다라고 하고요. 이 근력 검사가 0.84에서 0.97 정도의 신뢰도를 가진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마지막에 있는 고관절 가동성입니다. 회전과 굴곡 신전의 가동성인데 제가 여기 안 들으신 분도 있는데 제가 요 앞전에 제가 발표할 때 이걸 주제로 제가 발표를 했었거든요. 고관절의 가동성에 문제가 있을 때 고관절이 잘 안 움직이면 왜 요통이 발생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쭉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2시간 동안.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되게 좋아하는 내용이기도 하고 그런데 가이드라인에 딱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거를 고관절 가동성을 평가를 하라라고. 이 검사 신뢰도가 0.86에서 0.97 정도 이제 RO에 재는 거니까 정도의 신뢰도를 가진다고 합니다. 이런 거를 다 조사를 해놨어요. 이 사람들이. 여기 이상한 사람. 네. 합합값이 네. 다른 거랑 신뢰도를 다 포함하는 아니 신뢰도. 신뢰도? 네, 신뢰도. 네. 그다음에 선생님 요 조자세 한번 딱 잡아 보실래요? 요 앞에 그림. 그냥 이렇게 엎드리시면 돼요. 네. 그래서 내려가면 편하게 엎드리세요. 여기 한번 이쪽에 와 보시겠어요? 다른 평가들은 다 해보신 거고 익숙한 거라서 아실 건데 이건 조금 저도 처음 봤거든요. 손이 좀 차가워요. 여기 장골릉에서 이렇게 쭉 보시면 여기가 4, 5 사이죠. 또 위에가 4고 여기가 5고 그 밑에서부터 이 눌러보는데 누를 때 이게 손날로 누르면 안 눌러져요. 여기 피지폼이죠. 피지폼을 여기에 딱 갖다 댑니다. 갖다 대고 손을 이렇게 딱 겹치고 이렇게 수직으로 꾹꾹 눌러봐요. 아픈 말씀하세요. 이렇게 오고 여기에 중점을 찾아서 여기 아파요. L4에서 지금 웨이브 반응이 나와있죠. 자, 그대로 저 그림처럼 두 다리를 쭉 들어보세요. 익스텐션 해보세요. 여기서 다시 누르고 이러면 스테빌리티가 생겼죠. 아픕니까? 안 아파요. 이러면 이분은 인스테빌리티 문제라는 거죠. 이분은 그러면 모빌라이제이션을 해야 될까요? 엑서사이즈를 해야 될까요? 그렇죠. 또 한 번만 해보세요. 됐어.
느낌 아닌가? 이거 파생들인가? 아, 네. 골든을 찾을 때 이렇게 크게 이렇게 들어가요. 여기는 지금 밑이냐? 이렇게 여기서 위에서부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위에서부터 패딩 할때 세게 안 하고 살살 이러시면 됩니다. 딱 하면 딱 느껴지죠? 여기서 그대로 보면은 여기가 코파이브 사이드 위에 하나 만져지고 밑에 노인복지관에 근무를 하니까 그분들 이제 요렇게 오잖아요. 근데 이게 허리가 굽혀져 있을 것 같죠? 고관절만 굽혀지고 요러고 다니세요. 거의 대부분이. 그리고 제가 이제 테이핑 하려고 이렇게 허리 숙여 보세요 하면 침대를 턱 엎드립니다. 이렇게 엎드리는데 고관절 유연성 굉장히 좋아요. 힙 플렉션이 한 150도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좋아요. 근데 허리가 안 굽혀져. 거의 한 100%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본 노인들은. 그러니까 실제로 오보랑 할머니처럼 보이지만 척추는 익스텐션 되어 있다. 고관절이 플렉션 되어 있다. 근데 힙 플렉션은 굉장히 이게 뭐라 해야 되지? 그 타이어죠, 타이어. 타이어 같아요, 관절은.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익스텐션 엑서사이즈보다는 플렉션 엑서사이즈를 하라라고 권고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그 서울대 그 재활학과 교수 그 100년 허리 책 쓰신 분 이름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 다큐멘터리 그게 KBS 거기도 출연하고 막 그랬는데 그 프로그램 제목 기억이 안 나요. 뭐죠? 하여튼 예. 거기 나와서 이제 플렉션 엑서사이즈는 우리는 버려야 되고 익스텐션 엑서사이즈 해야 된다 하면서 윌리엄 엑서사이즈 하지 말고 맥켄지 엑서사이즈 하자라고 이렇게 서울대학교 우리나라 제일 좋은 대학교 재활학과 교수님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방송에서 멋지죠? 맥켄지가 익스텐션이다라고 이해를 하고 계신 거죠. 예. 책도 냈어요. 그게 이제 제가 이 얘기를 한 이유가 그게 쫙 유행을 했어요. 한번 방송 한번 하면 할머니들 장난 아니거든요. 전부 다 이러고 있는 거죠. 아 뜯어말긴다고 진짜 시급했습니다. 순간적으로 환자가 늘더라고요. 신기하죠. 네. 일부러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 의사들 돈 벌려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러한 기전 때문에 올드 페이션트 환자들한테는 플렉션 엑서사이즈를 권고를 하는 거고 하지만 베이스가 이제 그러니까 에비던스 자체는 그렇게 강력하지 못하고 위크하니까 다른 매뉴얼 세라피나 이런 치료들을 병행해서 하라라고 권고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너브 모빌리제이션 다 알죠? 바지 쪽에 너브 모빌리제이션 요통 있고 방사통이 있을 경우에 하게 되고요. 서브 에큐트나 크로닉 로 백페인과 라디에이팅 페인이 있을 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근거가 약하다고 합니다. 위크 에비던스라고 나와 있죠. 많이 하잖아요. 이건 뉴로 다이나믹 솔루션이라고도 하고 똑같은 말이거든요. 이제 치료 원리는 신경 다발을 스트레칭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에 이제 소통을 좋게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제 방사토닝이나 이런 게 좋아지더라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위크하다는 거는 강력하게 지지할 만한 어떤 논문들도 많이 나오지 않았고 논문은 많이 쓰겠죠. 예, 원래 이런 거 하나 만들면은 검증하려고 실험하고 막 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믿을 만한 것들이 안 나왔다는. 그러니까 얘기했듯이 뭐 지금 아직 뭐 사례 연구라든지 뭐 크로스 섹션 이 정도들은 좀 많은데 RCT 연구가 많이 없다든지 그래서 이제 시스테마틱 리뷰를 이제 논문을 쫙 집대성을 해서 진짜 좋은 건지 평가를 해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할 만큼의 자료가 없다든지 아니면 진짜로 효과가 크게 미미하다든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 스트롱 에비던스로 바뀔 수도 있어요. 이게 내가 임상에서 해보고 효과가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위크 에비던스라고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이렇게 이럴 때 이거 쓰세요라고 권고를 하는 겁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조금 근거는 약하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이제 적어놓은 거죠. 그 다음에 트랙션은 뭐 다 아시죠? 기계 걸어서 이제 당기는 거.
디스크 있으면은 정형외과에서는 트랙션 다 처방내죠. 효과가 세서. 근데 이제 트랙션 같은 경우에는 트랙션 하면 어떤 신경학적 증상이 보전이 된다, 좋다라고 하는 충분한 근거도 있고, 안 된다, 더 나빠진다, 하지 마라 에 대한 충분한 근거도 있대요. 이게 상충되죠. 이렇게. 좋다라고 하는 좋은 거를 인정할 만한 근거도 충분하고, 안 좋은 거를 인정할 만한 근거도 충분하다고. 그래서 conflicting evidence 해가지고 상충되는 에비던스를 가지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네가 보고 알아서 잘 판단해서 하든 말든 알아서 해라 이 말이죠. 예. 그래도 이제 우리가 주로 하는 치료니까 이렇게 소개를 해놓은 겁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점진적인 프로그레시브 엔듀런스, 점진적인 뭡니까? 지구력 운동, 그리고 피트니스 액티비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운동들이죠. 일반적으로 헬스장에서 트레이너들이 시키는 운동들, 그것도 이제 크로닉 백페인에 효과가 있다라고 하고요. 전신적인 통증, 크로닉 만성 요통이 있고 전신적인 통증이 없을 때는 하이 인텐시티 고강도 운동을 시키면 좋아진다라고 합니다. 근데 제네랄라이즈 페인을 동반을 할 경우에는 조금 서브 맥시말로 해야 되고, 로 인텐시티 낮은 강도로, 이게 맥시말까지 가지 말라는 말이죠. 고강도로 하지 말고 살살 해라라는 거죠. 근데 의외로 이런 일반적인 운동도 효과가 있어서 에비던스가 충분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게 딱 나와 있죠. 조심해야 될 게, 이제 트레이너들이 이런 활동을 하는데 그 사람들도 충분히 좋아지게 할 수 있다라는 게 되는 거죠. 우리가 더 잘해야 되겠죠. 맞습니다. 이제 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예, 쫙 압축해 놓은 거거든요. 오늘 2시간 다 못 채웠네요. 앞에서 너무 짧게